누군가 저에게 90년대의 감성과 정서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이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다정한 남자, 어려운 강물을 손잡고 건너주는 남자, 병들었을 때 생각나는 남자는 내게는 영영 없을 듯 하였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주전자를 기울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남자가 있으면 메모에 써놓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서 그러한 봄바람 같고 한여름날의 폭우 같은 사랑을 가졌었나?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집 떠나기 전날에 나는 확신하였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난 여성. 나는 애정 속에서 질식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욕망을 숨기지는 않지만 관계의 의미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도취되지 않는 이야기. 배수아의 단편소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입니다. 나는 그때 25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정말 싫은 나이였다. 나는 15살처럼 생기발랄하지도 않았고 35살의 오후처럼 지쳐있지도 않았다. 나는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항상 불안하였다.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는데 그런 말이 있어? 불행한 일이 생긴데 특히 아까처럼 검은 고양이일 경우에는. 검은 고양이라고? 그는 양손을 핸들에서 떼고 잠시 생각한다. 길은 단조롭고 고요하다. 양옆으로 변화없는 낮은 산과 옥수수와 호박을 심어놓은 밭들이 있을 뿐이다. 어디엔가 강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25을 일주일 남긴 나는 생각한다. 강물의 푸른빛이 그리워져서 나는 바람 부는 창밖으로 몸을 내민다. 그건 검은 고양이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제 색에 검은 얼룩이 박힌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봤어. 나는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어. 틀림없이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곧 아무렴 어떠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을 다문다. 키 큰 풀들이 바람에 눌려 낮게 누운 차창 밖은 사람이 없고 길과 그리고 또 길뿐이다. 늦가을이란 얼마나 멋진가 결코 잊을 수 없다. 사과 먹을래? 내가 말이 없자 그는 조금 전 지나온 소도시의 먼지투성이 길가에서 샀던 푸른 사과가 든 종이봉투를 가리킨다. 작종화자인 나와 은행원 남자친구는 함께 서쪽 도시로 가던 길에 굵은 실로 짠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여인에게서 푸른 사과를 삽니다. 그 사과에 대해 은행원 남자친구는 지독하게 시고 떨벗다고 기억할 뿐이지만 나는 사과를 파는 여인과 푸른 사과에 대한 기억을 어떤 예감처럼 불현듯 떠올리곤 합니다.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가출한 뒤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친구 소영이 찾아옵니다. 일어나, 우리 드라이브 하려는데 너도 같이 가자. 차 안에는 소영과 소영의 남자친구인 형준, 그리고 또 한 명의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신호, 형준의 친구이자 소영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구기동 유원지에서 술을 마십니다. 신호와 나는 여러 개의 캔맥주와 훈제 오징어, 포테이토칩, 캔커피를 산다. 점원은 잠을 쫓으려고 카운터에 라디오를 조그맣게 켜놓았다. 여자친구가 밤에 아르바이트하면 언제 만나니? 나는 신호가 휘파람으로 라디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들으며 묻는다. 이제 5시간만 있으면 만나게 돼. 내가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 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해. 그 애는 전철 2코스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 가다가 들러서 해장국 같은 걸 먹고 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담배도 같이 피우고. 밤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여자애는. 특히 내 여자친구는 모델 지방생이라면서 피부에 좋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불평은 하지 않니? 안 하기는 당분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야. 그렇지만 내 생각에 그 애는 모델로 성공하기에는 모자라. 가끔 들어오는 카탈로그 일자리라도 계속 있으면 다행인 정도야. 결론을 말하자면 별로 안 예뻐. 그렇다고 맹렬하게 노력하는 타입도 아니야. 저 세이블은 네 거니? 아니. 신호는 짙은 눈썹을 아래로 깔고 걸었다. 나 사실은 정비공장에 다녀.
거기에 그냥 보통 직원일 뿐이야. 여자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공장이고 차도 여러 대인 줄로 알지만 사실은 안 그래. 저 차는 공장에서 수리한 차야. 내 것이 아냐. 공돌이가 무슨 세이블이냐. 웃기는 얘기지. 그럼 저건 뭐야? 저렇게 가지고 나와도 되는 거니? 걔를 집에 데려다주고 빨리 공장에 갖다 놔야지. 안 그러면 훔친 게 되니까.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안 했니? 산경이가 소개시켜 주었어. 처음에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해버렸대.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있었어. 그것뿐이야. 하지만 영원히 공돌이로 살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는 절대. 나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일 뿐이야 하고 그는 두 번째로 만나던 날 말하였다. 해장술을 먹으러 노동자들이 시장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반쯤 열어놓은 커튼 사이로 공장으로 아침 근무를 하러 가는 자전거의 행렬이 하얗고 넓은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같은 서울이라도 이런 곳이 있었나? 나는 잠깐 동안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사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운 소설입니다. 신호와 대화를 하다 불쑥 은행원 전 남자친구와의 일화가 끼어드는 것처럼 기억은 중첩되고 서사는 작중화자의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던 어느 날 소영이 찾아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내무부의 공무원 30살이고 17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형준을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소영은 이 물건을 찾습니다. 뭐 사러 온 거니? 아, 결혼 쇼핑이로구나. 내가 도와줄 건 없니? 결혼 쇼핑이라니 벌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그녀는 주방용품 코너가 있는 위층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주방용 가위를 사려고 해. 주방용 가위라고? 그런 걸 사러 일부러 나왔단 말이야? 좋은 걸로 사려고. 크고 단단하고 은빛 나는 아주 좋은 걸로. 독일제나 스위스제로. 그녀가 정말로 주방용 가위를 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꽃무늬가 있는 에이프런이라던가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도구라든가 욕실용 광택제 같은 것만큼이나 주방용 가위는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단지 나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백화점의 컬러판 광고지 속에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행복한 공주님 같은 표정으로 완벽하게 세트된 싱크대 사이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여자의 뒤 거울 같은 식탁 위에는 유리컵에 꽂혀있는 주방용 가위가 보인다. 은빛나고 단단하고 아주 견고해 보였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우연히 신호로부터 소영에 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랜만이구나. 그가 말한다. 아직도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니? 그때의 그 백화점이 아니야. 다른 백화점이지. 하지만 그 다르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 내가 아직도 정비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했던가? 이미 알고 있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아, 그는 한숨처럼 그렇게 말했다. 좋은 여자야. 그녀는 1년 전에 만나서 곧 임신하고 결혼했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와. 그런데도 모델 같은 것은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어. 우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는 소영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일은 그의 중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신문에 나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한 달도 채 안 됐어. 나는 안다. 그는 지금 몹시 담배가 피우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라는 걸. 손목이었어. 손목을 그었다니까. 그것도 주방용 가위로. 주방용 가위라고? 그래, 주방용 가위. 백화점에서 그날 오후에 새로 산 주방용 가위야. 몹시 단단하고 견고한 거였겠지. 은빛 나는 걸로. 그 애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 만족스러워 보였어. 더 이상의 다른 무언가는 없는 것 같았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무려면 어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위로 손목을 그었다는 거다. 이런 말이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들은 SNS에 행복한 순간들을 나열하곤 합니다. 그러나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삶의 전부가 아니듯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타인의 행복들도 사실은 위태로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고 1995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고, 단지 조금 허무할 뿐이고
인생은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거라고 말이죠. 은행원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년, 공항의 국내선 대합실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친 나는 서쪽 마을로 향했던 마지막 드라이브를 떠올립니다. 나는 공항에서 그에게 푸른 사과가 있던 국도에 대해 물어봤어야만 했다. 그러면 그는 기억을 되살려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하는 곳이야. 근처에 강이 있고 호수도 있지. 국도로 접어들면 바다로 가는 길 쪽으로 곧바로 가면 돼. 방 안의 테이블 위 여러 가지 주방용품들과 초콜릿 조각과 캔커피 사이에서 henkel 가위가 변함없이 반짝였다. 위스키 스트레이트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캔에 반쯤 남아있던 미지근해진 커피를 마셨다. 새벽이 이제 오려고 하는 마지막 여름의 어둠을 향해서 나는 속삭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섹스의 기쁨도 모르고 사랑의 감동도 없다. 멀리로 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스산한 먼지바람 속에 서 있다. 초록빛 강물 냄새와 오래된 풀잎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바다로 가는 길이 이쪽인가요? 하고 차를 멈추고 여행자들이 내게 묻는다. 바람이 나의 머리를 흩뜨러뜨리고 길가에 키 큰 마른 풀들을 눕게 한다. 그들의 차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음악이 요란하고 그들은 푸른 사과를 산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구조에서 주체로 작가의 관심이 옮겨갔던 1990년대. 개인의 사소한 목소리와 일상적인 몸짓이 부각되었던 그렇게 소설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국도에서 푸른 사과를 파는 여인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배수아의 단편소설 푸른 사과를 파는 국도였습니다.